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한홍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 투자의 대가죠. 장마리 에베야르의 가치 투자는 옳다에서 구절을 살펴볼 건데요. 이 투자의 대가인 장마리 에베야르가 투자 실수로 얻은 교훈을 참고하면서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도 초 우리는 스위스 국적 항공사인 스위스 항공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당시 약 200 스위스 프랑이던 주가는 추정 순자산 가치에서 할인된 가격이었다. 스위스 항공은 평균 연수 5년 미만의 현대적 항공기들과 뉴욕파크 애비뉴를 포함해서 서구 주요 도시의 스위스 호텔 브랜드의 호텔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일본 항공과 루프자 한자처럼 스위스 항공도 안전, 서비스, 시간 엄수, 좋은 기내식으로 명망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스위스 항공의 주가는 1990년에서 1992년까지 기록한 손실 때문에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는 수준까지 하락했다. 나는 이 손실이 1990년대 경기 침체 같은 일회성 변수들 때문에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취리에 있던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1931년 설립된 스위스 항공은 창설 당시부터 고급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13대 항공기와 64명의 직원으로 20개 도시를 운항하면서 연간 1만 명의 승객을 운송했다. 1990년대까지는 재무 상태도 건전해서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100% 이내였고 부의 부채 충당금으로 인해 재무제표상 장부가는 실제 장부가보다 낮은 상태였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스위스 은행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2001년 이코노미스트가 묘사한 1990년대까지 스위스 항공 모습은 이러했다. 재무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여러 면에서 스위스의 축소판이었다. 요컨대 튼튼하고 규율 있고 성공적이었다. 유명한 스위스 군용 칼처럼 스위스 항공은 확실한 신뢰의 상징이었다. 1996년 스위스 항공은 82억 스위스 프랑의 매출액에 3억 4,400만 스위스 프랑의 영업이익을 냈고 약 3만 6천 명의 직원이 근무했다. 자기 자본은 21억 스위스 프랑이었고 부채는 97억 스위스 프랑이었다. 1998년에는 매출액 113억 스위스 프랑에 영업이익 7억 스위스 프랑에 달했다. 주가도 1998년 중반에 500 스위스 프랑으로 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부채와 다른 부채 의무들이 급증하면서 1998년에는 36억 스위스 프랑의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112억 스위스 프랑으로 기록했다. 그럼에도 나는 이익이 감소할 경우 저평가된 자산이 주주들에게 보호수단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보고 이런 부채 부담을 간과했다. 1998년 6월에서 1999년 11월 사이에 스위스 항공 경영진은 컨설턴팅 회사 맥킨지가 준비한 프로젝트 헌터라는 암호명의 사업 확장 전략을 추진했다. 이 전략은 스위스 항공을 루프트한자, 영국 항공, 에어프랑스 다음 가는 유럽 4위의 항공사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당시 스위스 항공 그룹으로 개명한 스위스 항공은 LOT 폴란드 항공 지분 38%, 오스트리아 항공 지분 10%,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지분 6% 등 여러 국적 항공사들의 소수 지분과 지역 항공사, 전세기 및 화물기 업체들의 소수 지분을 매수하는 데 41억 스위스 프랑을 지출했다. 또 호텔 외에도 항공기 정비 수리 및 항공기 지상 업무, 정보기술, 항공기 리스, 기내식, 공항 면세점, 항공사진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심지어는 농업 같은 사실상 관련 없는 분야에도 손을 댔다. 이 당시 우리는 스위스 항공그룹의 터키 기내식 자회사 주식을 매수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약 260개 기업이 포함된 비핵심 사업 부분의 직원은 2000년 스위스 항공그룹의 총 직원 7만 9천 명의 약 50%를 차지했다. 그의 그룹의 핵심 사업인 스위스 항공은 161대의 항공기로 218개의 도시를 운항하면서 연간 1억 9천만 명의 승객을 운송했다. 스위스 항공그룹의 재정 붕괴는 급속한 사업 확정만큼이나 빠르게 진행되었다. 2000년 중반 스위스 항공의 주가는 300 스위스 프랑으로 하락했고 그 후 또 급락해서 2001년 6월에는 100 스위스 프랑까지 떨어졌다. 2001년 1월에는 핵심 경영진이 퇴출되면서 스위스의 유명한 다국적 기업 네슬레의 재무 담당자 마리오 코르티가 CEO로 취임했다. 그해 4월 코르티는 스위스 항공그룹이 2000년 회계연도에 162억 스위스 프랑의 매출액에 29억 스위스 프랑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모기업인 스위스 항공은 수익을 냈지만 전체 그룹 차원의 손실 대부분은 그룹이 소수 지분을 인수한 여러 항공사들에 발생한 손실분을 그룹 손익에 연결한 때문이었다. 스위스 항공그룹이 소수 지분을 인수한 항공사들 중 벨기에
사베나 항공에서 발생한 손실은 5,100만 스위스 프랑이었지만 한 지역 항공사의 경우 2억 3,700만 스위스 프랑의 손실을 기록했다. 게다가 한 전세 항공사에서 발생한 손실만 무려 4억 9,800만 스위스 프랑에 달했다. 그런데 이전 경영진은 이런 손실을 그룹 손익에 연결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숨겼다. 스위스 항공그룹은 이런 소수지분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로 인한 추가 부채도 떠안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2000년 회계연도 그룹의 부채와 부채 의무는 자기 자본 12억 스위스 프랑 대비 191억 스위스 프랑까지 치솟았다. 사업 인수 당시 기대했던 여러 항공사들과의 시너지 효과는 실현되지 못했다. 사베나 항공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개혁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다. 벨기에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은 강력한 노조를 가진 국영 항공사였기 때문이었다. 2001년 4월 코르티는 부채 중 최소 30억 스위스 프랑을 상환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또 그는 회사 이름을 스위스 항공그룹에서 다시 스위스 항공으로 바꾸고 그룹의 핵심 항공사인 스위스 항공과 자회사인 지역 항공사 코르스 항공, 기내식 업체 게이트 고메, 면세점 뉘앙스 등의 사업을 집중했다. 호텔 사업은 매각했고 정보기술 사업도 독일의 국적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에 팔았다. 기타 소매 음식 공급업은 영국 콤파스 그룹에 넘기고 대신 기내식 사업을 받았다. 또한 코르티는 연간 운영비 2억 5천만 스위스 프랑을 절감하기 위해 인원 감축과 비용 삭감을 단행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가 냉정하게 표현한 대로 맥켄지도 해고했다. 1980년대 중반 유럽은 소규모 지역 항공사를 제외하고 28개의 정규 노선 항공사가 있었고 항공 여행 시장의 규모가 더 큰 미국은 7개의 대형 정규 노선 항공사가 있었다. 그런데 스위스 항공이나 사베나 항공 같은 중형 항공사가 가진 문제 중 하나는 시장 주도자가 될 정도로 크지 않았고 그렇다고 틈새 시장에 맞을 정도로 작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위스 항공과 사베나 항공이 가진 또 다른 문제는 강력한 노조가 있고 고임금 고비용 국가의 항공사라는 것이었다. 1992년 12월 스위스 국민들은 유럽 경제지역 협정의 비준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스위스는 모든 EU 회원국과 개별적으로 양자 항공협정을 다시 협상해야 했다. 이는 스위스 항공의 EU 시장 서비스 제공 능력을 크게 제한했다. 독일 항공사 KLM 및 다른 두 EU 항공사와의 제휴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인 1994년 12월 스위스 항공은 벨기에 사베나 항공 지분 49.5%를 매수했다. 사베나 항공은 지난 40년 동안 흑자를 기록한 해가 단 1년에 불과한 항공사였다. 스위스 항공그룹이 지분을 매수했던 3개의 프랑스 지역 항공사들은 에어프랑스나 초고속 열차와 경쟁하지 못했고 노조 역시 강했다. 그 후 스위스 항공그룹이 브뤼셀을 유럽의 지역 교통허브로 만들려던 계획은 유럽 지역 승객들이 직항 노선을 계속 선호했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다. 코르티는 스위스 항공과 프랑스 지역 항공사들 간의 제휴를 종료했고 이로써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했던 연간 약 10억 스위스 프랑 유출을 막았다. 2001년 6월 15일 스위스 항공은 소수 지분을 가진 적자기업 프랑스 AOM 에어 리베르테 항공그룹이 파산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그해 7월 사베나 항공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스위스 항공과 벨기에 정부는 재정 문제를 겪고 있던 사베나 항공에 추가로 4억 3천만 유로를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이 합의를 통해 사베나 항공에서 발생한 부채에 대한 스위스 항공의 책임을 제한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9월 스위스 항공 이사회는 이탈리아 국적 항공사 알이탈리아의 지분을 50% 매입하겠다는 경영진의 결정을 승인했다. 그런데 얼마 뒤 이사회는 다시 그 결정을 철회했다. 2001년 10월 스위스 항공은 파산을 신청했다. 이는 유럽 항공사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한 달 후 사베나 항공도 파산을 신청했다. 그럼에도 사베나 항공의 공식 웹사이트는 2001년 사베나 항공의 파산은 스위스 항공의 지분 매입 때문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다. 1999년 스위스 항공이 우리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 정도로 매우 적었다. 계속된 하락으로 스위스 항공 주식이 우리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적어진 2001년 중반 나는 보유하고 있던 스위스 항공 주식 전량을 약 80%의 손실을 보고 매도했다. 스위스 항공의 파산 신청은 내 분석이 완전히 틀렸음을 보여준 것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매우 쓰렸다. 또 나는 스위스나 독일 회사들이 보통은 보유자산의 가치를 낮게 보고하는 보수적인 회계를 한다고 믿었지만 스위스 항공이 비연결 자회사들의 부채로 인해 발생한 추가 부채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관련 뉴스를 듣고는 불안했다. 스위스 항공에 대한 투자 실패에서 내가 얻은 교훈은 순자산 가치를 추산한 이후 이를 시장과 비교해 투자할 때는
자산 가치를 가능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해당 기업의 부채가 많을 때는 특히 더 그렇다. 예컨대 자기 자본 대비 부채율이 1000%일 경우에 자산의 가치가 10%만 하락해도 자기 자본 전액에 해당되는 돈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부채는 투자 수익률을 제고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파괴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다. 그러므로 부채가 너무 많으면서도 경기를 타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장마리 에베이아르가 성공 투자도 많이 하셨지만 또 실패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적어주고 계십니다. 스위스 항공에 투자를 하셨다가 마지막에 약 80%의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하셨는데, 이 스위스 항공이라는 좋은 항공사가 경영진의 어떤 너무 큰 확장에 따라서 쓸데없는 사업까지 확장을 해 나가면서 많은 지출이 생기고 그에 따른 부채가 감당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 파산하게 된다는 것을 보고 자산 가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된다라는 것을 큰 교훈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어떤 내용들을 들어보시고 여러분 투자에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